반갑습니다. 10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주차 수업은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일단 1절에서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좀 배워보죠. 그래서 45억 년 전 탄생한 지구의 구조를 중심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푸른 행성, 지구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의 최초 탄생과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 탄생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내부의 순환, 지구 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씩 차근차근 배워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륙이동설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는 이 세 번째 지구의 운동과 생태가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은 수업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2절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텐데 이 3항의 내용이 우리 다음 주차 수업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걸로 이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주차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의 탄생을 말하기에 앞서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약간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사진 우리 선생님들 어떤 사진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화살표를 지금 그려놨는데 이 화살표에 하얗게 조그만한 점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네. 이게 뭐냐면은 지구 사진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지금 지구를 향해 촬영을 했다는 의미죠. 이 지구 사진은 어떻게 촬영되었느냐? 이거는 이제 1990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나사에서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한 이 탐사선으로 보이저 1호라는 것을 발사를 했습니다. 보이저 1호의 원래 목적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면서 이제 그 지나가는 경로에 뭐 여러 가지 행성들을 촬영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수금지와 목토천해까지 해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자기 순서대로 이렇게 멀리 있는 행성들을 촬영을 하는 게 맞는데 어쩌다 보니 60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위치에서 오히려 반대 방향인 지구를 향해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사진을 촬영하자고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입니다. 아마 칼 세이건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코스모스라는 책을 꼭 읽어보셨을 거고요.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천문학자이자 과학 저술가가 바로 이 칼 세이건이 됩니다. 이 칼 세이건은 이 보이저 1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제 천문학자이면서도요.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였냐면은 이 지구라는 행성이 지금 현재는 한 80억 인구, 80억이 넘었다고 그러죠. 80억 인구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뭐 북적북적하면서 뭐 이 세상이 온 세상인 마냥 살아가는데 사실 온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구가 얼마나 작은 곳인지 그리고 그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한번 일깨워주고 싶은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이저 1호는 이제 태양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이제 이미지를 촬영을 하는 임무를 맡았고요. 이게 사실은 이 촬영 광학기계를 태양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돌리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발사되는 다양한 전자기파나 이런 태양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광학기계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사의 많은 전문가들은 태양 쪽으로는 되도록이면 이게 카메라를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칼세이건은 그래도 다시 없을 기회인데 아주 먼 거리에서 이 지구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놓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이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뭐 허무주의에 빠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구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온 세상, 온 우주의 일인 양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항상 이제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로서 경건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오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았으니까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위키백과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칼세이건이 이 창백한 푸른 점, 아주 작은 이 점을 이제 지구라고 본 거죠. 이 지구 사진을 보고 코스모스라는 책에다가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함의점을 굉장히 또 멋지게 글을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뭐 코스모스라는 책을 다 읽어보진 못하더라도 여기 링크에 가서 칼 세이건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쓴 글은 한 번씩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 지구가 언제쯤 탄생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소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지구는 약 50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가 탄생하게 된 그 과정을 우리 우주의 탄생부터 빅뱅 과정부터 이제 좀 몇 추적을 해 나가다 보면은 지구는 여러 작은 행성, 여기 지금 미 행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때 미자는 이제 미미하다 할 때 그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립자, 아주 작은 입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행성들의 충돌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원시 태양이 초창기 생길 때쯤에는 중심부로 갈수록 당연히 온도가 증가했죠. 우리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물체들이 멀리 있던 물체들이 점점 강한 중력에 딸려오면서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 중력에 붙잡혀서 점점 회전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의 성운들, 그러니까 먼지 구름들 이런 것들을 점점 끌어모으면서 덩치를 키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원반 모양의 중심, 이 원시 태양의 중심에서 이 태양풍이 불어나오면은 이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거나 하면 갑자기 이제 압력이 발생하게 됐죠. 태양풍이 불어나오게 되면은 아주 가벼운 가스 성분들은 이제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암석과 금속 성분들이 그래도 이 주변에 계속 모여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뭉치고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암석과 금속 덩어리들이 우리가 미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행성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원시태양 주변에서 이런 미행성들이 점점 부딪히면서 커지다가 보면은 이 덩어리진 미행성들끼리 서로 충돌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금속이 주성분인 미행성끼리 충돌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서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합쳐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커다란 미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점점 커지는 미행성은 당연히 충돌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이죠. 그래서 매우 뜨거운 그런 천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태양에 비하면 뜨거운 건 아니겠지만은 계속해서 마찰열이 발생하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행성 자체가 가열되니까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아주 마그마가 가득한 그런 형태의 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원시대기가 갖고 있는 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아주 뜨거운 행성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이제 원시 지구, 그러니까 완전한 지구가 되기 이전의 그런 초창기 지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구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달의 탄생입니다. 왜냐면은 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가 단 하나만 갖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잖아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죠. 그래서 달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따라가 보는 그 역사는 우리 지구의 탄생의 역사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어떻게 보면은 친척이라고 할까요? 이런 녀석이니까요. 그래서 이 달의 탄생에 대한 가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오른쪽 사진이 여러 가지 달 탄생과 관련된 가설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정설은 이제 거대 충돌 분리설,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한 가설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근거 자체가 우리 아폴로 우주선이 이제 발사되면서 달의 월석이라고 그러죠. 달의 암석들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때 가져온 그 달의 암석 성분이 지구의 암석 성분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달도 함께 만들어졌거나 뭐 이런 식의 과정이 될 것으로 굉장히 강력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주 유사한 성분을 가진 이 달과 지구가 어떻게 해서 분리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가장 첫 번째는 쌍둥이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구가 생길 때 달도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구가 미행성의 형태로 생길 때 달도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딱 쌍둥이,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전제를 갖게 되면은 사실은 표면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암석층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뒤에서 배울 이 핵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핵은 왜 그렇게 다른 구조를 가졌는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금 의아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포획설 같은 경우는 지구 주변에 이제 여러 천체들이 작게 돌고 있는데 그런 천체가 지구 중력에 잡혀가지고 이제 달이 됐다라는 전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까 근데 암석의 그 설과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거는 애초에 지구와 달이 별개로 생성되어서 달이 바깥에서 생겼다가 이제 지구 근처로 왔다는 소리가 되는데 어, 둘의 암석 성분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획설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리설인데요. 이 분리설 같은 경우는 지구가 초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적도 부분, 그러니까 이 적도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돌다 보면 이제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원심력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 암석 성분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이렇게 분리돼서 달이 됐다라고 하는 설이 이제 분리설인데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지구가 정말 빠르게 자전을 해야 되는 조건이 굉장히 특이한 조건이 필요하고요. 결정적으로 이 달이 떨어져 나가는 흔적이 어쨌든 지구에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야 되는데 떨어져 나간 흔적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설도 조금 약한 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대 충돌설 같은 경우는 이 원시 지구가 있을 때 이 원시 지구랑 뭔가 행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충돌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파편들이 생겼을 텐데 이제 충돌을 하고 나서 지구는 그대로 원시 지구 상태로 존재하고 여러 가지 쪼가리들 파편들이 다시 뭉치고 뭉쳐서 달이 됐다라는 설이 거대 충돌설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구와 달의 성분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설명을 하지 못하죠. 이것도 좀 기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정설이 거대 충돌 후 분리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지구의 암석 성분과 달의 암석 성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성분이 비슷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 몸체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시 지구가 존재할 때 뭔가 행성이 충돌을 하고 충돌해서 완전히 합쳐졌는데 이제 지구 다른 편이 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간 그래서 이게 튕겨져 나간 형태가 달이 된 그런 것이 거대 충돌 후 분리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지금보다 우리 지구는 이제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하루가 두세 시간이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 이렇게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가 합쳐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는 그런 형태의 설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축이 우리가 수직하지 않고 이렇게 23.5도로 살짝 기울었는데요. 이렇게 기울어진 이 결과도 뭔가 외부에 있는 행성이 충돌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설도 이제 더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구의 속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구 속은 이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가장 중심부인 핵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뜨거운 형태일 때, 지금 보시면 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우리 아까 미행성들이 열심히 충돌하면서 이게 굉장히 높은 마찰 에너지로 인해서 지금 이 구성 성분들이 굉장히 온도가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석도 그리고 뭐 금속도 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그마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심부의 밀도가 높은 녀석들은 점점 가라앉아서 이제 지구의 중심부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좀 가장 무거운 철, 니켈 녀석들은 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녀석들은 이제 멘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심 부분은 핵이 되어 무거운 녀석들이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윗부분은 좀 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멘틀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표면 자체가 점점 식게 되죠. 마찰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니까요. 표면이 식게 되니까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있던 이런 뻘건 마치 용광로의 쇳물처럼 있었던 액체 비슷한 형태가 점점 식으면서 이제 윗부분이 암석 형태가 되면서 지각이 껍데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온도가 낮아지면서 지표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원래 대기 중에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서 물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다 수증기로 존재하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낮아지니까 드디어 수증기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이제 액화될 수 있는 응결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바다가 만들어지는 원시 상태의 원시 해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글로 그리고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멋진 CG 같은 걸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참고 영상으로 달아놨습니다. 지구의 탄생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타고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지구가 만들어진 그 역사를 아주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원시 지각도 생기고 그 다음에 해양도 생겼을 때, 바다도 생겼을 때 과연 그 안에서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나가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소제목으로는 약 27억 년 전에 생명체가 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좀 뭐 진핵생물 같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는 대략 한 38억 년 전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건 화석 기록에 의해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우리 아까 원시 지각도 생기고 원시 해양도 생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당연히 공기의 구성 성분도 바뀌겠죠. 그래서 대기의 성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원시 해양이 먼저 생기고 나면은 이 대기 중에 녹아있던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들이 기본적으로 물 속에 녹아들어서 탄산염의 형태로 저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면은 H2O랑 이제 CO2가 섞게 되면은 H2CO3 같이 탄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CO3-가 다른 이제 다른 금속 물질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탄산염이 되겠죠. 이런 화학식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탄산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조개 껍데기 같은 이 딱딱한 물체들이 기본적으로 탄산칼슘을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이 탄산염 자체가 또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체의 기본 구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초의 생명체 흔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대략 한 35억 년 전 이제 화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5억 년 전 바다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로 인해 만들어진 화석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거 이제 요런 사진들이 다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요. 사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은 이 시아노박테리아, 우리말로는 이제 남세균이라고 부르는데요. 남세균.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분비한 이 분비물, 그리고 진흙, 그리고 탄산칼슘 이런 것들이 막 엉겨가지고 퇴적층처럼 막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세균은 우리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화석 기록들을 이제 우리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 역사를 쫙 되짚어 보니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아주 단순한 생명체, 즉 원핵 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핵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생명체, 단순한 생명체인 이 남세균,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적어도 한 35억 년 전에는 존재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생명체는 적어도 역사가 한 35억 년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가 우리 아까 잠깐 다뤘었잖아요.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유원핵 생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번성했다는 소리는 이렇게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 대기 중에 산소가 열심히 방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기존의 이제 원시 대기에서는 산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현기성 미생물들이 많이 존재했는데요. 이런 현기성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과정에서 산소가 많이 방출되게 되면은 사실 이 산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노화의 주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명체들한테는 이게 독입니다. 마치 인간에게 일종의 뭐 염소 가스 같은 것들을 뿌린 것처럼 독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기성 미생물들은 대부분 이제 멸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최초의 대규모 멸종 사건이 이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대기 조성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면서 그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생명체의 종류도 완전히 바꿨다고 볼 수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소 자체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변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소가 계속 축적되기 시작한 이 25억 년 전부터는 훨씬 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기만의 적응을 통해서 진화해 나가고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죠. 또한 이 산소는 이 물속에 이제 점차 녹기 시작하면서 철이랑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서 철광층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산소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좀 더 높은 성층권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오존층을 형성해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의 육상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 그림은 이제 시아노박테리아의 구조인데요. 이제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영록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틸라코이드라는 이 구조체가 광합성을 하는 기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담이지만은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이 시안과 이 박테리아의 합성어인데요. 시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파란색, 남색을 의미하고요. 파란색. 그리고 박테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세균이죠. 그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 우리말 번역표가 그냥 남세균입니다. 남색 세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지구 내부의 순환 구조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 내부는요, 살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뭐 인류가 보기에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을 수 있지만은, 먼 이제 긴 지구의 역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이죠. 이 지구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구의 내부 구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크게 이제 4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 껍질을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지구 부피의 약 82% 정도를 차지하는 유동성을 가지는 그 층을 우리가 이제 멘틀이라고 부르죠. 고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을 크게 2가지 층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바깥 부분인 외핵은 이제 액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내핵은 고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부의 외핵이 액체 상태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진파를 쏴주면서 지진파의 검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그림 같이 진앙,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파동을 주었을 때 이제 우리가 P파와 S파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P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웨이브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1차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속도가 좀 더 빠른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움직이는 이 P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파입니다. 종파. 종파와 횡파는 구분할 줄 아시죠? 이제는 P파가 종파이기 때문에 이 P파 같은 경우는 매질에 상관없이 고체든 액체든 뭐 다 이제 통과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파, S파 같은 경우는 이제 P파보다 속도가 조금 느린 파동인데요. 이거는 이제 횡파입니다. 횡파. 그러니까 파동이 이제 이동 방향과 수직하게 진동을 하는 파동이 이제 횡파죠. 이 횡파가 아무래도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체는 통과할 수 있지만은 액체에 가게 되면 이 S파가 통과를 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진앙에서 P파와 S파를 이렇게 검출을 하게 되면요, 이 어느 지점을 지날 때 P파가 나타나지 않는 이 암형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쪽 부분, 이 경계 부분 이쪽에는 액체 상태의 어떤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제 우리가 외핵을 액체로 판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뭐 지구 핵까지 다 시출을 해가지고 막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는 거 아니고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마치 우리 몸에 엑스레이를 찍듯이 이렇게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검출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각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대륙지각, 다른 하나는 해양지각입니다. 대륙지각은 이제 우리 뭐 아시아나 뭐 이런 같이 산 있고 이렇게 높은 그런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지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양지각은 바다에 존재하는 그 지각이라서 평균 두께가 굉장히 좀 얇은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런 정도 차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지구가 살아 움직인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살아 움직이느냐? 이것은 이제 이 멘틀 부분에서 계속 배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지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멘틀 자체가 유동성 고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멘틀 자체가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밀도의 변화가 발생하죠. 뜨거운 멘틀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차가워진 멘틀은 이제 밑으로 가라앉는 하강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멘틀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플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이 플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멘틀이 갑자기 뜨거워진 멘틀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핵이 하는 역할입니다. 애초에 이 핵 자체는요, 원래 그 지구가 탄생할 때 발생했던 그런 고온의 열을 품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도가 높아진 차가워진 멘틀을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내액에 의해서 다시 가열돼서 올라가는, 그리고 지각으로 도달하게 되면 다시 차가워져서 다시 가라앉는 이런 순환 배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남태평양 부분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대서양 이쪽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렇게 플룸 기둥이 형성돼 가지고 이쪽으로 상승하는 플룸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 쪽 부분에는 오히려 이제 차가워져서 하강하는 이런 하강 플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이제 원리 자체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계속 그 지각끼리 서로 마찰이라 하면서 이제 이 지각이 점점 높게 되죠. 요게 이제 플룸이 되게 되는데, 이 플룸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각 부분에서 형성된 플룸이다 보니까 비교적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갑다는 거죠. 핵에 가까이 있는 녀석보다는 훨씬 차갑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플룸 덩어리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누군가가 이제 가라앉게 되면은 어느 부위는 다시 상승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상승하느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이 새, 특히 우리 지구에서는 새 부분에서 위로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들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우리 이제 외부에 있는 지각도 움직이는 운동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대륙이동설이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이제 그 지각의 모양이, 그러니까 이 해변가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변가를 붙였을 때 그 주변에 살았던 화석들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거에 의해서 원래는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점점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느냐 라고 해서 대륙이동설이 처음에 제안되었는데, 사실 가장 큰 대륙이동설의 약점은 아니 이렇게 무거운 땅덩어리들을 어떻게 어떤 원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게 문제였죠.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멘틀의 유동성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나니 그래서 대륙들이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 이동설은 처음에는 약 2억 년 전에는 원래 한 덩어리로 초대륙으로 존재했던 것이 점점 이제
이 멘틀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 지각들이 움직이면서 점점 이제 분리되는 형태로 갈라져 나왔다라는 이론이 이제 대류기동설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이 플룸의 위치,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이 생성되는 위치와 차가운 플룸이 생성되는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멘틀의 이동 방향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계속 지났을 때 이 대륙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억 년 정도 지나면 한 2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정도 지나면은 이 새로운 초대륙이 출현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륙들이 하나로 이제 다시 모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집어넣은 영상인데요. 우리 지구의 굉장히 긴 역사 가운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지루했던 10억 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영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구가 탄생하고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이 전체적인 역사를 잘 조망해준 짧지만 핵심적으로 요약해준 영상이라서 참고 영상으로 달아놨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살펴보시고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 팝업 퀴즈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영상에서 지구에 잃어버린 10억 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지구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일어났는지 의미 하나만 이렇게 좋은 질문 던지기 과제에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에 질문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